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에서 고층 건물들 사이에서 공사를 하던 타워 크레인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붕괴 당시의 영상과 함께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와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한국 언론은 전혀 보도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놓으시고요. 유익한 정보 매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또 올랐네요. 연방준비제도 이 페드는 어제 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지난달에는 금리를 동결하면서 15개월간 이어져 왔던 그 공격적인 인상 국면을 마무리하고 숨고르게 나선 바 있었는데요. 어제 다시 인상 기조로 돌아선 것입니다. 인상률은 베이비 스텝인 0.25%포인트로 발표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 내지 5.25%에서 5.25 내지 5.5%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자, 인상됐다라는 이 팩트도 중요합니다만은 페드가 인상 결정을 밝히면서 발표하는 그 성명 내용이 사실 그 앞으로의 기조를 좀 점쳐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인상하자라는 그 방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게 과연 어떻게 내부적으로 갈렸었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은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세가 견고하고 실업률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한 가지, 물가 상승 수준은 여전히 높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의 주 요인은 역시 물가 인상 때문이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이 파월 의장은 어제 정례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갖고 그때 가서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또 올리는 것도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고 또 동결을 선택하는 것도 또 틀림없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좀 다소 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연준 의장의 이 애매모호한 이 화법 때문에 뉴욕 증시는 어제 오락가락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의 속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은 문제는 곧바로 뉴욕 증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82.05포인트 오른 반면에 S&P 500 지수는 0.7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7.27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쪽은 오르고 또 저쪽은 내리고, 즉 혼조세로 마감한 것입니다. 자, 9월 이후에 대한 예상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그 투자자들의 혼잡한 마음이 뉴욕 증시에 그대로 반영된 셈입니다. 어제 인상으로 미국의 금리는 5.25 내지 5.5%로 조정됐다라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금리와의 차이도 중요하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대목입니다. 한국의 현재 금리는 3.5%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의 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도 몇 달째 지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는 최대 2%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금리 격차가 커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네, 일단 그 한국에 있는 달러가 미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낮은 한국에 달러를 두느니 이자가 좋은 미국에 보내는 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판단 때문이죠. 그렇게 한국 내 달러가 빠져나가게 되면 달러가 귀해질 터이고 이는 곧 원화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달러가 귀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1달러를 예를 들자면 1,2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1,3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즉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제 미국 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해서 곧바로 이런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달러당 1,275원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수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와 기아가 저가의 동침을 선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가 BMW,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그리고 혼다, 또 머세디스 벤츠, 또 스텔란티스 등과 손을 잡고 미국에서 소위 충전 동맹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GM 등 이들 7개 메이저 자동차 회사는요, 어제 공동 보도 자료를 내고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할 때 충전할 수 있도록 시내와
고속도로에 최소 3만 개의 고출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함께 설립한 이 조인트 벤처 회사를 통해서 내년 여름에 미국에서 첫 충전소를 개장하고 또 그 이후에는 캐나다로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각 충전소에는 여러 대의 고출력 충전기가 설치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 회사는 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제 눈에만 흥미롭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 기자들 눈에는 어쩌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최소한 제 눈에 보기에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생각나네 하는 아주 흥미로운 생각이 들만한 한 가지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어제 발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건설될 충전소에는 캐노피, 그러니까 이제 지붕과 같은 그 덮개죠. 덮개, 그 캐노피를 설치하고 화장실과,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화장실과 더불어 음식 판매소, 소매점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 같은 음식 판매소나 물품 판매소, 편의점은 충전소 단지 안에 배치될 것이며, 그러니까 충전소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충전소가 쫙 수십 대, 수백 대 있으면서 일종의 단지를 형성한다는 것이죠. 충전소 단지 안에 배치될 것이며, 일부 충전소에는 그보다 더 다양한 추가 편의 시설을 설치해서 충전의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충전의 미래니 뭐니 거창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딱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예요.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를 본땄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이 프리웨이를 달리다 보면 가끔 레스트 에어리아라고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내려서 가보면 화장실 한두 개 있는 게 다합니다. 무슨 우동이니 호두과자니 이런 것까지는 아니어도요. 좀 간단한 햄버거나 샌드위치 또는 음료수 같은 걸 판매하는 그런 건 거의 없는 게 미국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와 GM, BMW, 벤츠 등의 7개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할 이 충전소 단지 그 아이디어대로라면요. 딱 한국의 휴게소, 바로 그거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든 제 머릿속에 든 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 이제 K-팝, K-푸드, K-뷰티, 그리고 K-패션 등등등을 넘어서 이제는 K-고속도로 휴게소가 탄생할 전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K-휴게소. 이제 프리웨이 중간중간 내리다 보면 충전소 단지가 있는데 충전하러 가봤더니 거기서 우동도 팔고, 우동까지는 아니어도 한국식 라면도 팔고, 김밥도 팔고, 햄버거도 팔고 하는 그런 휴게소. K-휴게소가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전소가 기대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충전소 옆에 지어질 K-휴게소가 저는 기대가 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들 7개 회사가요,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인트 벤처를 만드는데 최소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동차를 경쟁적으로 판매를 해야 하는 점에서는 이들 회사가 모두 다 서로 경쟁되는 회사입니다만은 충전 네트워크만큼은 함께 운영하기로 한 소위 적과의 동침 프로젝트. 이게 이제 K-휴게소를 통해서 윈윈 시츄에이션이 되기를 진정으로 바랄 뿐입니다. 근데 어제는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뉴욕 맨하튼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유명한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 고층 타워 크레인이 붕괴돼서 12명이 다쳤습니다. 어제 오전 맨하탄 링컨 터널 인근 텐스 애비뉴, 그러니까 10번 대로 공사장에 설치된 무려 45층 높이의 타워 크레인의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먼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타워 크레인은 16톤 무게의 콘크리트를 옮기는 중이었습니다. 크레인을 조종하던 기사는 소화기로 급하게 이제 화재의 불을 끄려고 했습니다만은 불이 잡히지 않자 먼저 탈출을 했고, 이후 타워 크레인은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타워 크레인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구조물 부분이 떨어져 나간 뒤에 옆 건물을 치고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근 건물에 크게 부딪혔는데요. 자, 순간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붕괴 당시의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무너져 내리는 타워 크레인을 보면서 그 초고층 빌딩을 올려다보면서 불안해하는 그 인근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 9.12 사태 당시의 상황이 연상됐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라는 뉴욕 시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요, 이 사고로 소방대원과 시민 등 모두 12명이 다치긴 했습니다만은 모두 다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크레인이 사실 알게 모르게 사고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몇 년 전 한 해에 10여 건의 이 크레인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문제로 드러났던 점은 한국에서 사용되는 크레인 가운데 중국산이 많았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이 크레인은 대부분의 경우 공사업체가 크레인을 소유한 업체에 렌트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워낙 비싼 장비다 보니까 렌탈 업체는 크레인을 사와서 그 본전을 뽑으려면 최소한 6, 7년 정도씩 걸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가 싼 중국산 크레인을 구매한 뒤에 본전을 뽑는 기간을 좀 낮게 빨리 좀 줄여보려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몇 년 전에 문제가 됐던 그 연쇄적인 크레인 사고가 대부분 그 중국산 크레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뉴욕으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이번에 뉴욕의 크레인 사고를 이런 측면에서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번 사고를 일으킨 크레인은요, 뉴욕시티 크레인이라는 이 회사가 소유한 장비였습니다. 이 회사는 아일랜드 출신의 그 제임스 롬마라는 사람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전부터 이 문제가 많았던 회사였던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자, 지난 2008년에는요, 한 해에 두 건의 크레인 붕괴 사고를 이 회사가 일으켰는데요. 그래서 2달 만에 9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은 누군가가 시 안전국에 전화를 걸어서 22층 높이의 크레인이 적절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라고 제보를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 전화가 걸려왔던 며칠 후인 3월 15일 결국 이 크레인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옆 건물을 들이받은 뒤에 아래쪽 도로가 부서지면서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 있던 근로자 6명과 행인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나서 2달 후인 그해 5월 30일 이 회사의 또 다른 크레인이 91번가에서 또 붕괴돼서 크레인 기사 도널드 레오라는 사람과 노동자 라마단 쿠르타지라는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앞서 제가 몇 년 전 한국의 크레인 연쇄 사고 시에 중국산이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놀라운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 두 사고 후에 뉴욕시에서 있었던 그 2008년에 있었던 이 두 사고 후에 뉴욕 검찰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뉴욕 검찰은 조사 결과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붕괴된 크레인은 사고 며칠 전 낙뢰를 맞아서 일부 부품에 문제가 생겼었고 이를 발견했던 회사는 오하이오의 에이본 베어링이라는 미국 회사가 판매하는 튼튼한 부품을 $120,000에 구매하는 대신 중국 회사 RTR 베어링이라는 회사에서 판매하는 값싼 $20,000짜리 값싼 부품을 사서 교체했으며 이것이 붕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고 이후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됐는데요. 10달간의 재판 끝에 재판부는 $9,600만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재판정에 있던 이 회사, 즉 뉴욕시티 크레인 회사의 소유주인 제임스 롬마라는 사람은요, 돈이 없다라면서 볼멘 소리를 했고요. 이 소리를 들은 그 판사가 롬마를 향해서 당신의 그 꼴도 보기 싫은 호화 전용기를 팔아버려라 라고 일침을 가한 사건은 아주 유명합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만 롬마는 유가족들에게 배상금을 계속 주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가족 측 변호인단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롬마는 그 자신의 재산을 야금야금 재판 이후에 야금야금 딸 이름으로 바꿔놓고 있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매우 불법적이었다라고 변호인단은 밝혔습니다. 이후 롬마는 파산보호 신청까지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 배상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는 파산 신청이 있고 파산보호 신청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파산 신청, 즉 챕터 7은 완전 파산으로 사실상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없는 데에 반해서 이 파산 보호 신청, 즉 챕터 11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빠져나올 때까지 이 밀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도록 이 법원이 보호를 해주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 재산을 교묘하게 빼돌렸는지 아니면
파산 법원의 판사를 매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파산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롬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상 금액 수가 또 지나치게 높다라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게 뭐냐? 항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롬만은 항소를 제기했고요. 항소 법원에서 배상 액수가 3,500만 달러로 반타작도 아닌 3분의 1 타작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롬만은 그러다가 지난 2019년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임스 롬만은 생전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King of Crane. 자신을 King of Crane으로 스스로 불렀었습니다. 자, 어제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이 뉴욕의 크레인 업계와 킹 오브 크레인인 그 제임스 롬만 스토리를 잠시 전해드리면서 이 사건의 배경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건 사고에는요, 보면 항상 이 원인이 되는 배경이 있게 마련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그런 뉴스를 원하신다면 저희 레알뉴스 구독해 놓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LA에서는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프리웨이를 달리던 차가 갓길을 벗어나서 언덕을 넘어서 그 언덕 아래 홈리스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 그 위로 떨어지는 돌진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새벽 2시쯤 웨스트 LA 지역 내셔널 블루버드 인근 10번 프리웨이에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곳입니다. 이 사고 차량은 서쪽 방면으로 달리다가 제방을 넘어서 이 홈리스 텐트가 모여있는 그 지점으로 떨어진 뒤에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상자 대부분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는 항상 그 프리웨이를 달리면서 또는 일반 도로를 달리면서 텐트가 그냥 찻길 바로 옆에 홈리스 텐트가 쫙 모여있으면 늘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야, 저거 프리웨이에서 차 한 번 떨어지면 큰일 날 텐데, 또는 일반 도로에서도 정신 나간 차가 그냥 가다가 한번 차도만 확 벗어나서 길가를 덮치면 큰일 날 텐데라는 생각을 사실 여러 번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발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상자들이 빨리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걱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 사건 사고가 많아요. 지금 바다에서는 대형 화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무려 약 3,000대 실은 화물선이 네덜란드 인근 해역을 지나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선원 한 명이 숨지고 불길은 지금도 계속해서 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출발해서 이집트로 향하던 199m 길이의 이 파나마 화물선에서 현지 시간으로 25일 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화물선은 네덜란드 북부 해안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네덜란드 해안 경비대는 현장에 출동해서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덜란드 관계자는 이번 화재가 며칠간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당국은 화재 진압이 정말 어렵다라면서 아마도 이 배에 실린 물건들 때문에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 배에는요, 약 3,000대의 자동차가 실렸는데 이 가운데 그런데 25대가 전기차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슈가 떠오릅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네덜란드 해안 경비대는 전기차 주변에서 최초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기차 배터리의 자연 발화가 또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네덜란드 소방국은 아주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서 너무 많은 물을 뿌렸다가는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뿌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방국은 만일 물을 너무 많이 뿌려서 배가 가라앉을 경우에는 주변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화재 당시 불길이 너무 빠르게 번져서 일부 선원들이 바다에 뛰어들기도 했습니다. 이 배에는 23명의 선원이 승선했는데 선원 1명은 불길에 갇혀서 사망을 했고요. 7명은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구조됐고 나머지 선원들은 헬기로 구조된 상태에서 현재는 이 3,000대의 자동차를 싣고 있는 그 화물선만 홀로 불길에 휩싸여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제를 좀 소프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은퇴하기 좋은 도시는 어디일까요?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는 시애틀을 꼽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시애틀에서 은퇴하기가 그런데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물가와 주거비 등이 가장 큰 영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최근에 선정한 미국에서 은퇴하기 가장 좋은 도시 순위 결과 시애틀은 조사 대상인 미국 150개 대도시권 가운데 121위를 차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시애틀은 미 전국에서 32번째로 은퇴하기에 나쁜 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평가에는 주택 구입 가능성, 또 만족도, 행복, 의료 품질, 퇴직세, 재취업 시장 등 6개의 기준이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평가됐습니다. 397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지역은 중간 집값이 76만 8,396달러로 미국 평균의 2배가 넘습니다. 또 평균 렌트비도 한 달에 1,701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애틀 지역 주민들의 중간 나이는 그런데 37.2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었으며 중간 연봉이 76,170달러, 그리고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30.7분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기 좋은 도시보다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뭐 그들이 행복한지 아닌지를 몰라서 떠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은 사는 그런 도시지, 은퇴하기 좋은 도시에서는 이제 점점 순위가 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시애틀이 은퇴하기 좋은 도시 121위를 차지해서 이제 거의 최하위권에 포진한 가운데요. 같은 워싱턴주에 있는 이 스포켄이라는 도시는 또 110위, 거의 같이 비슷하게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워싱턴주 내 대도시권은 은퇴하기에는 좀 별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요, 펜실베니아주 랭커스터시가 은퇴하기에 가장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의료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주택 구입 가능성 부분에서는 좀 10점 만점에 7.2점으로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위를 했고요. 이어서 같은 펜실베니아주의 펜실베니아 주도인 해리스버그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도시는 의료 부문에서는 조금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주택 구입 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3위와 4위는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시와 템파시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5위는 또 다시 펜실베니아로 가서 요크시가 차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백악관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이든 대통령의 반려견이 백악관 직원들을 무는 그런 사고를 자주 내서 결국 이 추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소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2021년 백악관에 들어간 이 독일산 셰퍼드인 이 커맨더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반려견은 지금까지 최소 10여 차례나 직원들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직원은 병원에 실려간 직원도 있다고 합니다. 이 개가요, 한 번은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그 비밀 경호원들에게 달려들었고요. 이때 바이든 여사는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워낙 크고 힘이 세니까. 한 경호원은 이 개가 경호원이나 직원들을 공격하거나 물어뜯어서 치명적인 그런 사고를 내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질 바이든 여사의 공보 책임자는 백악관의 빡빡한 환경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들이 독특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 몰릴 수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려견들을 좀 어떤 면에서는 이해해 줘야 합니다. 백악관이 얼마나 경호나 이런 것 때문에 분위기가 일반 가정집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해 줘야 합니다. 어느 부분은. 그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해해 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추가적인 훈련을 미리미리 다 시켰어야죠. 백악관 환경에 맞는 그런 반려견을 데려왔었어야죠. 그리고 사실 백악관에서 잘 지낸 반려견들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낸 반려견 이 커맨더라는 개 말고도요,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또 다른 독일산 셰퍼드인 메이저라는 개도 있는데, 이 개도 역시 백악관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서 구설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는, 메이저는 2021년 최소 한 차례 누군가를 문 뒤에 잠시 바이든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그 델라웨어로 일시적으로 보내졌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는 다시 훈련을 받았습니다만은 결국 백악관에 적응하지 못해서 대통령의 친구들에게 입양이 됐습니다. 결국 2마리의 반려견 가운데 한 마리는 대통령 친구에게 인계됐고 또 다른 한 마리는 추가 훈련을 받으러 훈련소로 보내진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백악관과 반려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짧게 알아볼게요. 백악관은 대대로 이 개들에게 개방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백악관을 거쳐간 개는 100마리를 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재직했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 친구를 사귀려면 개를 키워라 라고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이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죠. 그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그 밀리라는 반려견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키우던 그리고 써니라는 반려견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도 받았고 전혀 사고도 일으키지도 않고 아주 잘 지내다가 나간 그런 반려견들이었습니다.
참, 이 바이든 대통령은요, 반려견 말고 반려묘도 있습니다. 고양이.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 짧은 줄무늬 털을 가진 아주 예쁜 모양의 고양이, 윌로우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도 함께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고양이는 개들과는 달리 별다른 사건을 일으키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통령 부인을 한국에서는 이제 영부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First Lady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조금 우스갯소리로 백악관에 있는 개들을 First Dog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고양이를 First Cat이라고 우스갯소리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상황을 보니까 이 First Cat은 얌전하고 똑똑한데 First Dog들 그 두 마리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